아파트 보급률이요. 광역시는 보통 55%고요. 많게는 65%. 서울은 42%입니다. 서울은 전체 세대수 대비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적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축을 얻고 싶다면 서울의 오래된 빌라 재건축하고 있는 아파트 소유해야 신축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낡고 오래된 서울의 빌라라든지 아파트를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1, 2억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충분히 있다.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알았으면 벌써 했을 거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RM 부동산 연구소 대표 망고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강북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11억 원 돌파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도 부동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려주신다면요? 지금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다주택자라든지 임대사업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압박의 영향으로 이제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고요. 그런데 매물이 출회되고 있지만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강남은 매물이 쌓이면서 호가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 그리고 떨어진 가격으로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그 외의 지역인데 용산까지 포함해서 강남 4구를 제외하고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비싼 평당 1억, 2억 하는 강남 가격은 일부 조정이 되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들은 빠르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제 이것이 문제인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매매보다 그동안은 매매가 전세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 작년 10월 이후에 11호 부동산 규제 이후에는 매매보다 오히려 전세가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강남 3구의 집값은 일시 조정이 오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저가 지역이죠. 서민들한테 진짜 피부로 와닿는 지역들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게 팩트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 주간 상승률을 색깔로 표현해 놓은 건데요. 빨간색이 지나면 많이 오른 거고 파란색이 지나면 적게 오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보시면 강남하고 서초 같은 경우에는 서초 송파 색깔이 파란색이 보이죠. 근데 이제 그 외 지역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어요. 특히 강서구라든지 노원이라든지 성북구라든지 여러분들이 주로 저가 지역에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지역들은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게 강남 집값은 잡았는데 서민 실수요자들한테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래 그림인데요. 위에는 매매 가격이지만 그 아래는 전세 가격이에요. 보시면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새빨간색이 됐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왜 그럴까? 왜 이게 문제인가라고 보면 위에 매매, 아래의 전세를 서로 비교해 보시면 매매보다 확실히 전세가 더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집값은 일시적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강북 그 외 지역, 서민들이 좋아하는 내 집 마련하시려고 하는 지역들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집을 안 사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언론이나 정부가 시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만 집값이 잡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남만 집값이 잡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매물이 쌓이기 때문인데요. 매물이 쌓이는 거를 이제 가격 하락으로 바로 연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일부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매물이 쌓이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물이 쌓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는 사람들이 파는 사람보다 적기 때문에 매물이 증가하는 거죠. 매물이 2개 나왔는데 하나만 거래되면 이제 매물이 하나가 남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거래가 매도 물량보다는 매수 수요가 적기 때문에 거래가 적은 거고, 그래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매물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인들은 이제 급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이제 호가를 낮추게 돼 있습니다.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거래가 안 되니까 호가를 계속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강남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인들이 그러면 싸게 팔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집 하나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집을 싸게 팔 이유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 9일 전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팔아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은 매물이 나오고, 근데 그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적고, 그래서 호가가 낮아지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락이 되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외 지역들은 그 저가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들은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집값이 오른다는 걸 인식을 하신 거죠. 인식을 하셨고, 그래서 매물이 거기도 매물이 나오지만 매물 나오는 거에 대해서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매물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신고가 비율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 신고가 비율이 40%를 육박한단 말이죠. 제가 한번 잠깐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부동산 빅데이터 프롭테크 앱인 리얼망고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직접 제작한 겁니다. 보시면 여기 선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신고가율이라는 건데요. 신고가. 거래되는 아파트 중에 신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면 신고가율이 2022년 초에서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34.1%를 달성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10건 중에 4건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없었던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제일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돼 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점점 규제를 하면 집값이 잡힐 줄 알았는데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3월하고 4월은 데이터가 집계 중입니다. 집계 끝나고 나면은 데이터가 확실히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2021년, 2022년 불처럼 오르던 시절이 있는데 그 시절의 초입 단계하고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강남 집값이 잡히니까 서울 집값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정부나 언론에서 말하지 않은 진실은 지금 저가 지역은 신고가 행진하고 있다. 그리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저가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게 팩트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월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많이 오른 전월세 가격을 보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다 동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게 팩트다라는 겁니다. 다가오는 5월 9일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기다렸다가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 강남만 제외하고는 다 가격이 오르고 있고 신고가 비율이 40%를 육박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팩트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감정에 휩싸이기 쉬운데 실제로는 뭐냐면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몇 프로 안 된다는 거죠. 그 가격 잡히는 거는 사실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실은 뭐냐면 노도광, 금강구 하면서 비하하잖아요. 가격이 싸다. 가격이 안 오른다. 그런 느낌으로 많이 비하를 하시는데 지금 그쪽이 거래가 많이 되고 오르고 있다는 게 팩트죠. 팩트.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남 3구는 어차피 우리가 못 사는 겁니다. 그럼 전월세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방금 그림을 보여드렸듯이. 그러면은 제가 강남 3구 외의 지역에서는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실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 강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되겠죠. 5월 9일 유예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것도 맞는데 강남 3구 외의 지역들은 내 집 마련을 지금 서두르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이 최저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실제로 데이터가 그렇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내 집 마련 하시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용한 현금을 먼저 계산해 보셔야 돼요. 대출을 제외한 금액이죠. 대출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 현금을 기반으로 서민 실수요 대출이라든지 생애 제초라든지 이런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금액대를 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아파트만 해도 180만 원가 넘어가거든요. 그 중에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 180만 개를 다 뒤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금액대를 정하고 지역을 그 다음에 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 숫자가 확 획기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 아파트들 중에 자기가 정말 사고 싶은 거 3개에서 4개 정도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임장을 하시고 또는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는 강의를 들으신다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물론 혼자 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으니까 혼자 하셔도 됩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들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아시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9일 이후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시나리오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하락 시나리오부터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월 9일 이후에도 매물이 계속 출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금리가 지금 상승을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바뀌면은 금리를 오히려 올릴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뭐 하락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들이 이제 연결이 되면 금리도 일부 0.25, 0.5 올라가고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이란 사태가 장기화되고 그다음에 뭐 인플레가 온다 그러면 집값은 일시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왜냐하면 이란이라는 변수는 사실
내수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인지, 우리나라의 체력이 0.25는 모르겠지만 0.5%까지 올렸을 때 버틸 수 있는 상황인지 이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확률은 낮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내수 시장이고 그다음에 뭐 추경이다 뭐다 해가지고 돈을 계속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금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거나 낮으면 시장에서 큰 변수가 되지만 적정 수준에 있으면은 변수 영향력이 적어지거든요. 오히려 수급에 의해서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 지금 매매로 나와 있는 물량 또는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 이게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지금 시점은. 그런데 지금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지금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3, 4년 동안은 확정적으로 사상 최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연걸도 하시고 막 그랬었는데 문재인 정부 1년 평균 입주 물량이 앞으로 3, 4년 동안 입주 물량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서울의 앞으로 3, 4년 동안의 공급량이 문재인 정부 1년치 입주 물량보다 적다라는 게 팩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금리는 영향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공급의 영향도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남을 압박하는데도 외곽 지역이 오르고 전월세가 오르고 있는 이유인 거죠. 이 모든 데이터나 정황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는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나 이제 5월 9일이 지나고 나면은 양도세가 82%, 75% 나오기 때문에 팔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보유세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85%나 75%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매물 잠김 현상, 모든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물이 잠기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줄어들고 공급 물량은 통계낸 이후로 가장 적은 수치가 기록된다. 그러면 어떤 시장이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집을 만약에 안 사신다면 전월세가 오르는 것을 보시게 될 거다. 예전에 미친 전세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다. 근데 그때는 공급이 어느 정도 됐고요. 집을 매수 심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안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공급도 거의 절망적인 수준이고 그다음에 전월세 가격도 유통 물량도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세하고 매매가 동시에 오르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집 있는 사람들이 참 부럽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부동산 상황이 지금과 비슷했던 적이 있나요? 이거는 이제 썸네일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재인 때랑 똑같다. 시즌2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랑 거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상황이 비슷한데 먼저 공통점은 그때 매매도 많이 오르고 전세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매매도 많이 오르고 있고 전세도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달라진 점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1년에 공급이 4만 5천 호 수준으로 계속 있었어요, 아파트가. 근데 이번 정권에서는 1만 호 수준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3년을 합쳐봐야 1년치보다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속도나 세기가 더 강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금리가 그때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할 수 있지만 속도나 세기는 만만치 않을 거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취임하자부터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반면 교사해야 되고 예전에 경험을 알아야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기 경험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우물안 개구리 같은 그런 느낌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신병적으로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마음이 생기는 게 어쩌면 인간이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런 생각은 본인의 가정 경제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 서울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서울 전월세 시장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 임대 물량이잖아요. 임대 물량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임대 물량을 공급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이 공급을 하죠. 쉽게 얘기하면 다주택자들이 임대 물량을 공급하는 구조이죠. 그 당연한 거죠. 그 집에 살지 않아야 임대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다주택자하고 비거주 1주택자하고 임대사업자죠. 근데 지금 정부의 타깃은 이제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럼 그분들을 압박을 해서 매물을 내어놓으라는 게 지금 정책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분들은 임대를 돌리고 있는데 그걸 팔아라 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매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매매 매물이 쌓이는 거고 매매 매물이 쌓이는데 강남은 소화가 안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 외 지역은 거래가 활발하면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고 이번이 내 집 마련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순간 전세 매물하고 월세 매물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경쟁은 치열해지고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값이 비싸서 못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집값이 절대 싸지 않거든요. 평균이 15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절대로 싼 가격이 아닌데 그래서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강남 집값 일부는 잡았지만 전월세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차라리 월세 올려주느니 이자를 내고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주거 안정성이라든지 장기적으로도 괜찮지 않겠냐. 서울의 공급이 절망적이다라는 사실도 서서히 인지하시고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2년 전부터 빠르게 움직이고 계셨고 실제로도 1, 2년 전 비교하면은 서울이나 경기도의 핵심 지역은 가격이 진짜로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있잖아요. 12억, 13억에 분양해도 미분양이 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곳은 다 18억에 분양하고 20억이 넘는 분양가도 많습니다. 이걸 점점 신문이나 방송이나 유튜브나 언론을 통해서 느끼고 계시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시면 안 된다. 팩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점점 다른 데로 가고 지엽적인 이야기, 어느 아파트가 얼마 떨어졌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에 집중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아파트가 180만 호가 있는데 그중에 떨어지는 게 한두 개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만 찍어서 하면은 서울 전체 시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자 주식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이 폭락하는 시기 있지 않습니까? 사이드카 뭐 하락 사이드카 발동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날도 분명히 상한가 가는 종목은 한두 종목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 모두가 떨어지고 있는데 하락 사이드카 걸리는데 상한가 간 종목 한두 개만 보고 있다면 자기의 우물 안에서는 주식이 엄청 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보시려면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맞다. 180만 호 중에 대부분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강남 거기만 떨어지고 있는 일부만 100억짜리가 20억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집값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24년차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24년 동안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고 발품도 많이 팔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데이터가 중요한 거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제가 부동산 빅데이터를 배우기 위해서 대학원에 이 나이에도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객관적으로 바뀌기 위해서거든요. 여러분들 주택을 구매를 하시거나 주택에 임대나 월세를 사시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결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큰 결정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합리적이나 객관적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 내가 알고 싶은 사람들, 나의 알고리즘에 뜨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는 게 제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 RM 부동산 연구소라는 곳이 그런 곳을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서 6억 이하, 9억 이하의 아파트 거래가 많다고 하셨는데 해당 데이터를 직접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외곽 지역이 많이 오른다 그러면 외곽 지역에도 비싼 아파트들이 어쨌든 대장 아파트가 먼저 오르니까 그런 데가 많이 올라서 평균의 함정으로 인해서 빨갛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6억 이하 9억 이하가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서울의 실거래가를 모두 분석한 그래프이고요. 2020년부터 분석한 데이터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자 제일 아래에 있는 아파트가 6억 이하 아파트가 거래된 비중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지난 그 위에가 9억 이하, 6억에서 9억 사이가 거래된 비중이고 그 다음이 9억에서 15억 사이가 거래된 비중 그리고 15억 초과는 제일 위에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15억 초과가 점점 추세적으로 많아지고 있었죠. 제일 진한 색을 보시면 그런데 2025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좀 많이 바뀝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5년 이후부터 15억 이하 비중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고 고가 아파트 규제를 하면서 생긴 현상인데 자, 2025년 10월 15일 규제가 결정적이었는데요. 10월 15일 이후가 되면서
15억 이하 비중이 많이 줄어듭니다. 줄어든 15억 이하 비중을 누가 채웠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보시면 제일 아래에 있는 6억 이하도 10월 15일 이후에 늘어나고 있고 9억 이하도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9억 이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6억 이하, 9억 이하를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이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억 이하, 9억 이하 거래가 많으니까 15억 이하 거래가 비중이 줄었어. 그럼 그런 데가 어디냐? 강북 평균이 아파트 가격이 11억입니다. 그럼 평균이 11억이니까 6억 이하, 9억 이하 거래가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은 실제로 거래가 외곽에서 6억 이하, 9억 이하 거래가 많다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남 아파트 평당 1억, 평당 2억 하는 아파트 가격은 잡았지만 외곽에 저렴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이게 팩트죠. 그러면 그 아파트 6억 이하, 9억 이하를 사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3인 가족, 4인 가족을 거느린 돈 많은 중산층이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서민 실수요자들, 특히 청년층도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팩트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들을 보여주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수도권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이 막혀버렸는데요. 해당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다주택자 압박을 하고 있고 매물도 내놓게 만들고 있고 한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안 해주겠다라는 게 최근에 이슈가 되었죠.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도 그에 관련된 대책을 내놓고 했는데 그럼 이게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요거는 느낌적으로는 집값을 잡을 효과가 있겠죠. 매물이 출회되고 그다음에 대출을 연장 안 하니까 팔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집을 한번 사시면 있잖아요. 최소한 2년은 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과세가 되든 일반 세율이 되든 하거든요. 1, 2년 내에 팔면 혹시 오르면 60%, 뭐 70%씩 세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2년 정도 길게 놓고 보면 이게 효과가 있겠냐 없겠냐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데 이것도 객관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다주택자 주담대를 막으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대상이 맞냐 적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대상이 1.2만 가구입니다.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가구 수가 1.2만 가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 7,500가구다. 수도권의 다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산 집이 7,500가구다. 이게 얼마 정도 규모가 되냐면 2.7조 정도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압박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사서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분들은 대부분 월세를 놨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출을 상환하라 그러면 전세로 돌리겠죠. 팔까요? 중과세가 되는데 75%, 82%가 세금이 나오는데 중과 때문에 못 팔고 안 팔리면 전세로 돌리겠죠. 그래서 이게 효과가 별로 없을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7초라는 겁니다. 2.7초. 이 규모가. 그러면 전체가 2.7초라는 거예요. 그럼 2.7초면은 영향이 많을 거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2,000조가 넘습니다. 2,000조. 그럼 결국 뭐냐면 2.7조라는 이야기는 전체 대비로 보면 1에서 1.5% 정도의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에서 1.5% 이걸 규제를 해서 없애면 다 없어지진 않겠지만 없애면 집값이 잡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팩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주담대도 시장에 효과가 거의 없을 거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다라는 거죠. 이게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데이터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있는 현재 집값 잡는 데 큰 효과가 없다고 보시나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단기적인 처방이나 단기적인 대책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추는데요. 결국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집이 좋아져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서 감가상각이 되고 집은 점점 낡아지거든요. 근데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왜 오를까요? 돈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으로 돈은 줄어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계속 늘어납니다. 자본주의는. 그럼 돈은 계속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공급이 없다면 더 빨리 오르겠죠. 서울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죠. 서울의 입주 물량은 앞으로 입주 물량 3, 4년치는 문재인 정부 때 1년치 입주 물량보다 더 적다. 이게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저치로 내려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확정적인 물량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다주택자가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나요? 아니죠. 다주택자가 돈을 찍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다는 거죠. 돈을 찝고 집을 짓는 주체는 정부나 지자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집이 오르는 환경을 조성해 놓은 거거든요. 그 환경 조성해 놓은 거에 올라탄 거죠. 다주택자라든지 집을 연결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올라탄 거죠. 차로 비유하면 집을 움직이는 엔진은 수급하고 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나 일주택자, 연끌한 사람들, 집 산 사람들은 운전수라는 거죠. 운전수가 아무리 잘해도 엔진이 좋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않겠죠. 엔진 문제인데 그 운전수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가 빠른 이유는 이 운전수 때문에 그렇다. 사실 엔진이 좋아서 그런 건데 아무리 운전수가 카레이서라고 하더라도 마력이 떨어지는 엔진을 가지면 빨리 달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원인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은 일시적이고 집값을 잡지 못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돈이 그러면 줄어들겠습니까? 서울의 입주 물량이 늘어납니까? 이 두 가지를 볼 때 길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선거 때문에 이러는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선거가 지나고 나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미 강남을 제외한 외곽 지역은 오르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전월세도 오르는 걸 보여드렸고, 6억 이하, 9억 이하, 15억 이하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움직이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혹시 내 집 마련 하시려고 그러는데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눈치 빠른 사람들이 되시려면 아래 더보기에 무료 강의를 클릭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 필수. 서울에 멀쩡한 아파트가 많은데 사람들이 왜 재개발, 재건축에 많은 관심을 가질까요? 제가 이제 많이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서울은 노답이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위성 지도를 10초만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뭐냐면 서울에 아파트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서울에 아파트도 많지 않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있잖아요. 주택 보급률이란 게 광역시 중에 서울만 100%가 안 됩니다. 90% 중반이거든요. 다른 광역시는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주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가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따로 아파트 보급률이라는 통계를 사용하거든요. 전체 세대수 대비 아파트가 몇 호 정도 있는지 이게 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 보급률이요. 광역시는 보통 55%고요. 많게는 65% 정도 됩니다. 그럼 서울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서울은 42%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서울은 전체 세대수 대비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적다.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그럼 그 이유는 뭘까? 공급을 안 해서 그런 거죠. 공급을. 그렇지 않아요? 법이 다르진 않지 않습니까? 부산은 금리가 낮아서 공급이 많이 된 것도 아니고 부산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그 법이 다른 법을 적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자체장의 의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는. 그래서 광역시들은 아파트 보급률이 높은 거죠. 서울의 아파트 보급률을 올리려면 위성지도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게 서울의 경계선을 표시한 건데 자세히 보시면 색깔이 회색입니다. 서울 내는. 이게 뭐냐면 서울은 이미 빈 땅이 없고 전부 다 집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만약에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빌라들을 밀고 새로 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낡은 아파트를 밀고 새 아파트를 짓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열심히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했냐? 안 했기 때문에 서울은 노답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줄어든 거고 통계가 절망적인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앞으로 1만 가구 수준이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년에. 기존에는 1년에 4, 5만 가구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만으로 신축을 공급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축을 얻고 싶다면 서울에 오래된 빌라라든지 오래된 낡은 아파트, 재건축하고 있는 아파트를 소유해야 신축을 살 수 있다. 물론 주머니에 뭐 20억, 30억 있으시면 강남에 좋은데 신축 사시면 되지만 대부분 우리는 2, 3억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액으로 적은 돈으로 실질적으로 서울의 신축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서울의 오래된 빌라를 사는 재개발이나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낡고 오래된 멀쩡한 아파트가 있지만 낡고 오래된 서울의 빌라라든지 아파트를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어렵고 위험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상적인 집이 아파트는 그냥 뭐 네이버 들어가면 시세도 있고 그죠? 가격도 있고 매물도 있고 하니까 편하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는 다 정해져 있죠. 단지 딱 들어가면 24평 몇 개, 34평 몇 개, 42평 몇 개 딱딱딱 정해져 있고 시세도 정해져 있고 딱 정해져 있는데 빌라는 모든 빌라가 다 컨디션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렵죠.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초보다, 내가 불인이다, 집을
사본 적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은 초기 재건축 아파트를 추천한다. 왜냐하면 안 되더라도 실거주가 가능하니까 인테리어 하면. 근데 재개발은 안 되면 속절없이 시간이 가고 물론 크게 터질 수 있죠. 재개발이 더 크게 터질 수 있는데 초보자들은 그래서 초기 재건축을 추천을 많이 하고 공부가 조금 되셨다. 그러면 재개발에서 큰 기회를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노량진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빌라들 예전에 가격이 얼마였겠습니까?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뭐 50억을 바라보네, 30억을 바라보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보분들에게는 초기 재건축 아파트가 기회이지만 공부가 좀 되셨다면 재개발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서울에 만약에 집을 가지고 싶다면 평생 한 번은 꼭 알아야 될 지식이 재개발 재건축 지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려움을 느끼신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재개발 재건축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고정 댓글에 무료 강의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울의 신축 마련 기회를 잡으세요. 그리고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될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료 강의 들어오시면 서울 경기도에 안전마진이 큰 아파트, 괜찮은 아파트들을 엄선한 리스트가 있어요. 그 10개 정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맞습니다. 당연히 오래 걸리죠. 빠르면 10년, 길면 15년도 걸리고 20년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아니, 초기 재건축 아파트를 샀는데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거 사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분당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도지구다, 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다 해가지고 분당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삼본이라든지 이런데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진행이 뭐 선도지구는 일부 진행이 됐지만 다른 곳들은 진행이 전혀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1, 2년 전에도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오래 걸리고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1, 2년 전에. 여러분, 재건축은요, 진행이 안 돼도 오릅니다. 집값은 현재의 집 상태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집 상태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미래 상태에 대한 기대로 올라가는 거다. 그게 집값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보시면은 막 매매가가 막 30억씩 하는데 전세는 3억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집이 오래됐으니까 전세로 살면 실질적인 주거 가치는 3억밖에 안 되지만 미래 가치가 반영이 돼갖고 30억 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년 6개월 전에 똑같은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수지에 계시는 젊은 애기 엄마였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수지 아파트 지금 살고 계시는 것도 1억이 올라서 기분 좋으시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거 느끼지 않으시나요? 아, 그러신대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분당으로 이사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거 언제 되는데요? 그리고 분당은 비싸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런 얘기 들었죠. 분당에 지금 자기 돈 3억으로 살 수 있는 게 있다. 그리고 아기가 있기 때문에 특례론이라든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합법적인 대출들이 있지 않냐. 그거 동원하시면 지금 9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 라고 추천을 드렸고 그거 실제로 실행하셨어요. 연결하셔가지고 실행하셨는데 자,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 조금 지났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때 자기 돈 3억으로 샀던 9억 아파트가 지금 15억, 16억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 자, 3억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진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짜리가 16억이 됐다는 거예요. 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시장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켜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지금도 예전에 수지도 이제 죽전이에요, 죽전. 수지구가 아니라 죽전 쪽이었는데 거기 계셨다면 지금 그 아파트는 5천만 원, 1억밖에 안 올랐지만 지금 여기는 6억, 7억 올랐다는 거죠. 이게 격차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오래 걸리고 진행도 잘 안 되고 비싸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 하시는 거지. 알았다면 안 하셨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저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에도 재개발, 재건축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유망 지역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제가 봄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으셨거든요. 상담을 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분당 좋은 거 알겠고 서울 좋은 거 다 알겠는데 저는 1, 2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러면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실행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이런 말씀 하시길래
왜 그렇게 생각하냐?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 방법을 찾아야지. 근데 지금 아직도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주요 지역에 1, 2억대로 살 수 있는 유망한 재건축 단지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단지들을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도 2월 달 강의 들으시고 한 3분 정도가 사신 것 같아요. 제가 확인된 것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러면 그거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1, 2억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미래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미래. 자, 그래서 1, 2억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물론 돈이 많고 3, 4인 가족 되시는 분들한테도 분명히 좋은 곳들이 많죠. 그래서 3, 4억 되시고 5, 6억 되시면 더 좋은 곳, 더 많이 오를 곳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요즘에는 우리 청년들이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1, 2억도. 그런 이야기인 거죠. 구체적인 단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요즘에 그게 조금 불편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단지를 언급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막상 가보시면 있잖아요. 그 단지의 매물이 막 세네 개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근데 세네 개밖에 없는데 조회수가 막 5만, 10만 돼버리면 그 단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구체적으로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단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기회가 있는 곳들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직도.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광명이라든지, 아니면은 평촌, 삼본 이런 곳에는 아직도 아까 말씀하신 1, 2억 도로 자기 잡은 1, 2억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1, 2억짜리 아파트가 있냐라고 하면 절대 아니죠. 1, 2억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민이고 청년 실수요자면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해주는 대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1, 2억대로 살 수 있는 곳들이 많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도 그랬고 수지에 계신 그분도 그랬지만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알았으면 벌써 했을 거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최근 많은 분이 서울시장이 바뀌면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던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같은 재개발이 싹 다 취소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십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지금 현재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가 정원호 씨죠.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씨인데 지금 통계라든지 설문조사 결과로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 압승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구역 지정을 많이 해놨는데 이게 다 해제되는 거 아닌가, 중단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한번 봤기 때문에 데자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해제의 추억이 있죠. 박원순 서울시장 때 서울 시내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무더기로 해제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명박 서울시장 1기였죠. 1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정해 놓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 43만 호 중에 대부분을 해제해서 13만 호로 줄입니다. 구역 기준으로 보면은 37%가 해제됐지만 세대수 기준으로 보면 43만 호가 13만 호로 줄어드는 무자비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2010년도 초반입니다. 그때 만약에 그걸 해제를 하지 않고 꾸준히 추진했다면 지금 입주 물량이 이렇게 절망적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그때는 집값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2010년 초반에. 그리고 TV만 틀면이잖아요. 지금보다 더 심하게 미국이 망한다. 그리스가 망한다. 유럽이 망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리가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집을 안 사고 전부 다 전세로 몰리면서 미친 전세가 발생한 거죠. 예, 그런 현상이었단 말이죠.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재개발, 재건축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계속 재산권 행사는 안 되고 구역 지정이 되니까 뭐 신축할 수도 없고 개축할 수도 없고 재산권 행사는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집이 떨어지니까 해제 동의한다 그러니까 해제 동의해가지고 해제를 많이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집값이 어때요?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구역 지정을 있잖아요. 관에서 해주고 추진해 보세요.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재개발 구역을 정해주고 추진해 보시라고 동의서 걷어오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관에서 지정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기들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제안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관에서 지정해 주니까 나는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구역이 지정돼서 시작한 거고 지금은 동의서를 받아서 동의가 된 구역들을 주민들이 해주세요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적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집값도 그때는 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르고 있고, 그때는 구역을 강제로 지정해주고 추진하는 관에서 지정해주는 방식이었고, 지금은 주민들이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하던 것들을 정원호 씨가 만약에 서울시장이 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줄 거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죠. 미지수죠. 하지만 이제 지금 멘트상으로는 뭐냐면 기존에 하던 거를 잘 진행하겠다, 일명 착착 기획해서 착착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걸 중단시키거나 해제시킬 수 있을까? 그거는 어려울 거지만 대신에 추진은 하되 주는 포인트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이라든지 임대 비율을 좀 올려주고 대신에 용적률을 주는 그런 조건으로 추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같은 게 대대적으로 중단되거나 해지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름만 바꿔서 다르게, 컨셉을 좀 다르게 추진하지 않을까. 그냥 뭐 신통기나 모아가 이름이 뭐 착착기획이나 이런 걸로 바뀌어가지고, 또는 민간 중심에서 이제 공공 중심으로 조금 주도로 조금 바뀌지 않을까. 임대가 좀 적었는데 임대를 좀 많이 주면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게 더 합리적인 판단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안 오르는 아파트가 있나요? 일단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이제 집을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안 오르는 아파트들은 특징이 좀 있어요.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만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서울 수도권에 지금 핫하게 오르는 곳이 있지만 안 오르는 곳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24년 동안 아파트를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데는. 자, 첫 번째로 보면 매우 장기로 보면 있잖아요. 지리에 수렴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공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집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이 산이 아니라 평지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맞죠. 그래서 있잖아요. 위성지도를 펴보면은 안 오르는 곳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길게 보면. 이제 한 위성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는 위성지도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보시면 서울은 이렇게 보시면 분지 지형이고 다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회색으로 다 돼 있죠. 근데 서울 외 지역을 보면은 색깔이 약간 노르스름한 색깔이 보입니다. 이건 뭐냐면 평지라는 거예요. 논밭, 보통 논이죠.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지 않습니까? 동쪽에는 어때요? 산이 높죠. 그럼 서쪽은 산이 낮죠. 평지가 많아요, 서쪽에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이렇게 논밭이 많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집이 부족해,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게 빠를까요? 이런 택지지구에다가 그냥 논밭에다가 택지지구 지정해갖고 집 짓는 게 빠를까요? 누가 생각해도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보다 이런 데 빠른 거죠. 그래서 뭐냐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논밭이 많은 곳은 집값이 많이 올라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다 분지 지형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더 이상 집 지을 데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곳에서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안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원래부터 힘들기 때문에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모여 사는데 공급은 안 되니까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매우 장기로 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두 가지 단지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단지나 이런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니까 이제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만 보여드리면 똑같은 34평인데 지금 현재 이 아파트 가격은 5억 정도 합니다. 5억 정도 하고요. 자, 그리고 예전에 7년 전의 가격은 한 3억 5천 정도 했습니다. 3억 5천. 그러니까 3억 5천 정도 7년 전에 샀는데 지금 5억 정도 하니까 1억 5천 정도 오른 거죠. 7년 동안. 자세히 보시면 지금 2020년하고 2021년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전에는 거의 안 올랐어요. 그런데 2022년 이후에는 가격이 지금 3, 4, 5, 6, 3년 6개월째 가격이 거의 안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팩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평지가 많은 쪽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다른 곳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단지고요. 여기는 집을 공급하고 싶어도 공급할 수 없는 곳입니다. 둘 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고 1기 신도시입니다. 자, 보시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32평 기준으로 보면, 자, 7년 전에 얼마 정도 했냐면은 7년 전에 8억에서 9억 정도 했습니다. 자, 9억. 자, 9억 정도 했는데 지금 얼마 하냐면은 지금은 22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년 동안 9억에서 22억이 올랐으니까 13억이 오른 거죠.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2020년, 21년에도 많이 올랐지만 그 전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특징이 뭐냐면 이런 데 산이 좁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인기 지역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꾸준히 오르더라. 근데 들이 많고 공급이 택지지구가 많은 곳들은 안 오르다가
금리가 급등하거나 모든 아파트가 오를 때 오르더라. 그래서 길게 보면은 하락하고 난 다음에 더 문제인데, 하락하고 난 다음에 보면 다시 빠르게 오르기 시작해갖고 전고점을 이미 돌파해가지고 22억까지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까 5억이었죠. 지금 22억.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가 이 30년 전에 분양할 때 가격이 똑같았습니다. 3천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30년 전에 3천만 원에 분양했는데 어떤 아파트는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22억이 돼 있고 어떤 아파트는 5억이 돼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데 본격적으로 격차가 벌어진 게 20년 전이었다라는 겁니다. 2006년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을 구매하실 때 똑같은 가격으로 사도 오르는 곳이 있고 오르지 않는 곳이 있고 많이 오르는 곳이 있고 적게 오르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리적인 거라든지 아니면은 가격 그래프를 봤을 때 급등 시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공통점이 항상 있더라. 좋은 곳은 꾸준히 오르고 하락기에도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다시 반등하더라. 그런데 많이 안 오르는 곳은 지리적으로 보면 논밭이 많고 그리고 오를 때는 짧게 오르고 내리는 지인이 길더라.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길게 보면은 어디가 많이 오를지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집을 사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자기 동네, 자기가 살던 동네, 익숙한 동네를 주로 보시고 그쪽을 주로 출퇴근이 편한 데를 보시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자기가 살던 동네가 어느 동네에 따라서 자산이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깨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을 깨고 여러분의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게임 체인저를 만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의 게임 체인저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구매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스터디가 필요하다. 공부가 필요하고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게임 체인저가 어떤 건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저의 무료 강의를 들어보시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20억대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구매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돈이 적은 사람들은 어느 지역을 보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금액대를 한 1억에서 3억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자기 돈 1억에서 3억 정도를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보다 큰 돈 있으신 분들도 많고, 물론 더 많으면 좋겠지만 청년들 기준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요즘에. 자, 22억짜리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꿈이 영원히 5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 20억, 30억 하는 아파트로 가려 그러면 그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로드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소득은 빤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수저가 아니거든요. 금수저 이야기 많이 하지만 우리 대부분 흙수저지 않습니까? 그럼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되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출발할 수 있는 시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시드 근데 보통 이제 그 시드를 만들기 위한 돈이 여러분들 보면 1억에서 2억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하도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저는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고 아껴가지고 1억, 최소한 1억 이상은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좀 불어나는 크기가 달라진다. 왜냐하면 눈덩이 큰 거를 불리는 게 한 바퀴 돌면 불어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1억에서 3억으로도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직도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시세 차익만 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뭐냐면 안전마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 개념은 조금 어려우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지금 우리 옆에 아파트가 20억 해요. 20억 하는데 지금 낡은 아파트가 6억 해요. 근데 이게 재건축이 되면 가격이 얼마 되겠습니까? 바로 옆에 아파트가 20억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아파트가 6억이야. 그러면 이 아파트 재건축이 짠 하고 내일 되면 얼마 되겠습니까? 합리적으로 그냥 20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14억은 뭐죠? 이게 다 안전마진은 아닙니다만 그게 분담금이 들어가겠죠. 분담금. 그 이자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거 다 합쳐도 10억 정도 된다. 4억 정도 돼서 10억 정도라고 쳐도 이 나머지 10억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재건축이 되면 내가 시간만 지나면 확보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안전마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냐면 똑같이 시세 차익을 뭐 점점 오르는 부분만 먹는다 그러면 물론 집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월급보다는 빨리 늘어나겠지만 게임 체인저를 만들려고 그러면 폭발적인 퀀텀 점퍼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안전마진, 재건축이 될 것 같은 아파트를 사되 안전마진이 큰 걸 사야지 1억에서 3억으로 꿈을 키우시는 분들이 20억, 30억 꿈을 키우시는 분들이 꿈을 이루는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GTX가 뚫린다, 뭐 우리 집 앞에 쇼핑몰이 들어온다 이런 호재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호재는 재건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 된다면 얼마나 이익이 클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재건축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 강의에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아파트가 궁금하시다면 저의 무료 강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아직도 1억에서 3억으로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에서 3억짜리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파트들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뭐냐면 내 현금 1억에서 3억 정도에다가 추가로 정부에서 도와주는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정부가 대출 규제를 많이 한다고 하고 있지만 서민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민 실수요까지 내 집 마련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정부가 명분도 안 쓰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라는 것도 있고 디딤돌이라든지 보금자리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도는 조금 작을 수 있지만 6억 이하 아파트, 9억 이하 아파트를 사는 데는 충분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맥스로 70%, 80%까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시기를 추천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영끌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대출 금리를 4% 정도 잡는다고 하면 1억을 빌리면 1년에 한 달에 4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입니다. 2억을 빌리면 7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4억을 빌리면 1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4억을 빌려서 내 돈 2억으로 6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20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40만 원은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큰 돈일까요? 그게 영끌일까요? 젊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자,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140만 원이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 왜냐? 여러분이 만약에 300을 벌건 400을 벌건 만약에 300을 번다고 쳐봐요. 근데 그동안에는 내가 300을 받으면 대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월세만 내고 나머지 200을 썼어. 그런데 이제는 140만 원 이자가 나가. 대신에 월세는 안 나가겠지.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는 게 뭐냐면 이제 300을 받으면 14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160만 원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해내겠지. 그러면 절약할 수밖에 없고 술 드시던 거, 옷 사던 것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집을 샀으니까 공부해야 안 해.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 자산시장에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 마인드가 장착이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청년들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지만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해결될까요? 저는 점점 더 심해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 망국적이다 뭐다 말이 많지만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나라라 생각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집을 사서 10년 동안 빚을 갚으면서 자산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빚 갚으면서 사는 10년 동안 사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집이 비싸니까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그냥 전월세로 살면서 자기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공정이고 어떤 게 정의입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시려면 집을 사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하시고 코인을 잘하시면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동산을 선택하셨다면 저는 이런 방법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래 오셨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